환영합니다. 나무결 소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하겠습니까? 새로운 사업, 오랫동안 꿈꿔온 글쓰기, 아니면 마음에만 품어두었던 고백일까요? 우리는 평생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내 안의 빛을 스스로 어둡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난 아직 부족해.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어? 라며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부정적인 사운드 트랙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흔든 베스트셀러 제이미 컨 리마의 나의 가치입니다. 저자인 제이미 컨 리마는 거실 한 구석에서 창업한 화장품 브랜드 잇 코스메틱스를 세계적인 로레알 그룹에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에 매각하며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가 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수년 동안 뚱뚱해서 안 된다, 피부 질환이 있어 화장품을 팔 수 없다 라며 마주해야 했던 수백 번의 가혹한 거절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겪는 거절과 실패는 당신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거절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멘토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으로 함께할 파트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이 담긴 순간입니다. 지독한 주사 피부염을 앓던 저자가 홈쇼핑 생방송에서 민낯을 드러내며 거절을 신의 보호막으로 재정의한 전율도는 성공 스토리, 그리고 남들과 다른 자신을 보며 내가 미친 걸까? 의심하는 이들에게 당신은 미친 게 아니라 단지 처음일 뿐이다 라며 영혼을 울리는 위로를 건네는 챕터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제이미 컨 리마가 건네는 대담한 용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엄마, 아빠, 제게 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건 반려돌이에요. 이 돌을 팔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펫럭은 1975년에 출시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반려돌이다. 펫럭을 만든 게리달은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가 당한 의심과 비웃음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다시 기계를 공중으로 쏘아 올리려는 라이트 형제를 보려고 구경꾼들이 해변에 모여있는 순간은 어떤가? 그들이 어떻게 불렀을지, 그들의 천재성이 얼마나 오해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쉐이크 웨이트를 발명한 사람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시다시피 그 제품의 광고에서는 어떤 남자가 덤벨처럼 생긴 기구를 복부 앞에서 빠르게 앞뒤로 흔들며 운동한다. 참고로 그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우리 할머니의 얼굴을 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구를 흔드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발명품이 그렇게 엄청난 절정의 성공을 거둘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혁신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는 모두 미쳤다는 말을 들었겠지만 그들은 그저 처음일 뿐이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고백하자면 나는 거의 평생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대부분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달리 뭐라 말할지 몰랐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했던 말이었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의 문제에 도전하거나 해결할 크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먼 곳으로 가는 것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려는 사람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조차 내가 어울린다고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내 출신이 내가 어디로 갈지를 좌우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런 성공을 거두지 못할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하며 도전했던 사람이었다. 내 21살 생일 파티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던 사람이었다. 대물림된 중독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죽을 만큼 두려워서였다.
수년 동안 미쳤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탓에 나는 정말 미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소속감을 느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고 덜 외롭고 더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 빛을 어둡게 하는 법을 터득했다. 하지만 공허하고 더 외로운 기분만 남았다. 그러다 20대가 되자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아 수십 년간 세상의 인정과 축하를 사랑과 혼동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도 빛을 어둡게 줄이는 것도 내면에서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허함을 채워주진 못했다.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를 때 나는 내가 오해받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 말이 옳은 건지 궁금했다. 20대의 나는 세상이 내게 시키는 모든 규칙을 따르느라 준비도 되기 전에 결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우울증에 빠졌다. 입양된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내게는 총 5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 누구도 내가 아는 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건강에 관해 말해본 적조차 없었다. 내가 자란 환경에서 해결책은 어려운 문제에 관해 말하는 것을 피하거나 그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마음속 깊이 묻어두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가족과 또래 집단에서 처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었다. 직장에서 받은 건강보험과 저축한 돈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치료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신과 의사와의 첫 상담은 내 삶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의사에게 내가 얼마나 남들과 다르게 느끼고 소속되지 못한다고 느꼈는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런 다음 내게는 크고 대담한 꿈과 터무니없는 생각이 있고 그동안의 내 모습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지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달라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 꿈을 향한 야망과 성격에 대한 빚마저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두려웠다. 우리 가족 중 많은 이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걸 봐왔는데 어떻게 결혼이 나에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의사가 내게 공황 발작과 우울증이라고 진단한 후 나는 의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살면서 내내 내가 미쳤다, 다르다, 지나치게 야망이 많다, 이상하다, 별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진짜 미쳤나요? 의사 선생님은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에 오셔서 정말 기뻐요. 선생님은 동료 집단과 가족,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기존 상황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면 매우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이어 설명했다.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처음 또는 유일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의 그런 모습이 컴포트 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스러울 수 있다. 그곳에서는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조건화된 신념 체계의 틀을 처음 깨는 사람은 외로움과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다. 그는 또 우리가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사실은 분열된 삶을 사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크게 해치기도 한다고 했다. 선생님의 모든 설명이 딱 들어맞았다. 그러다 문득 순식간에 달아올라서 터져버리는 전구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야. 내 영혼에서 아하 하는 깨달음을 느꼈고 그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깨를 짓누르던 자기 비판의 부담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틀린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나는 나쁜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나는 망가진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나는 실수가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나는 경로를 벗어난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나는 처음의 나다. 또한 당신은 처음의 당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감하게 진정한 본질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처음이 된다. 당신이 진정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이 자동으로 처음이 되는 사람이다. 온 우주에 당신과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처음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당신은 처음인 사람이다. 적어도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자아에 충실한 매일을 살고 있다. 이 우주 전체의 당신은 단 한 명뿐이다. 당신의 생각과 삶의 경험, 당신의 DNA와 지문, 당신만의 독특한 심장박동, 심지어 당신의 독특한 혀 지문까지도. 당신이 남은 평생 선택하는 모든 생각과 결정, 행동은 처음인 존재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당신이 처음 당신으로서 온전히 진실하게 살아갈 때 종종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느낌, 혹은 어색하거나 외롭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처럼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을 숨기고 바꿔서라도 남들과 어울리고 맞춰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들은 자신이 처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랑받기 위해 자기 모습을 바꾸거나 다른 버전의 자신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이라는 건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옳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당신의 성격이나 특성, 그건 정말 미친 게 아니라 그저 처음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건 바로 당신만의 고유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삶의 목적을 경험할 수 있다.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상처받기 쉬워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자유로움 그 자체다. 용기 있게 처음이 되고 자신의 타고난 처음의 모습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독특함에 관한 의심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들은 가족들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과 다른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불의에 도전하고 진실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나는 나 자신과 가족, 세상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과감히 믿는 사람이다. 그들은 중독과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건 내 영혼으로는 이해가 안 돼. 나는 그 신념 체계에 도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치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치유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들은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용기 있게 자기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족의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들은 산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 진실을 깨닫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때 느꼈던 감정에 스스로 부여했던 의미를 바꿀 수 있었다. 그것은 내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 정체성은 힘을 잃은 정체성에서 대담해진 정체성으로 바뀌었다. 내가 누구인지 부끄러워하던 정체성에서 온전한 나로서 해방감을 느끼는 정체성으로 바뀌었다. 진실해져라. 그게 혼자가 되는 길일지라도. 어쩌면 당신은 가족이나 또래 집단 중에서 처음으로 큰 꿈을 꾸고 다르게 투표하거나 사랑하고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대물림된 악습을 깨뜨린 사람일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배웠던 것과 다른 삶이나 신념 체계를 원한 최초의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이 처음일 때는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쉽다. 아니면 당신이 결함을 갖고 태어난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남들 앞에 나서거나 직장에서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빛을 어둡게 하고 드러나지 않게 숨으려 하다 점차 습관이 되어버린다. 당신의 모습 전부가 아닌 일부로만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소속되기를 갈망하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작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진짜 나로 서 있는 외로움은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덜하다는 것이다.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이 당신에게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적은 몇 번인가? 성공하기 위해 대리인으로서 당신을 보여줘야 된다고 믿으며 진짜 나 대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적은 몇 번인가? 이렇게 산다면 분열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는 당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개인적, 직업적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가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게 할까봐 자기 말을 스스로 검열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솔직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깊게 한다. UC 버클리의 심리학과 학과장인 심리학자 세리나 첸은 진정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진정성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낄 때 드러난다. 진실한 사람은 자기 본연의 모습에 만족한다. 그들은 상처받기 쉽지만 바보처럼 보이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첸은 진정성이 삶의 만족도 및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인다. 더불어 진정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다. 만약 당신도 나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자신의 일부만 드러내며 살아왔거나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냈다면 당신도 나처럼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를 숨게 만드는 매력적인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고 또 숨는 것을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럴듯한 진실도 너무나 많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숨는 행위가 우리 삶에 끼치는 해악도 너무나 많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고치거나 숨겨야 할 것이라고 배우며 자란다. 하지만 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운 진짜 교훈은 당신을 진짜답게 만들고 다르게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점들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 대부분이 배워온 것과 상반되게 느껴진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가 거짓을 벗겨내고 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때 또한 솔직하지 못하고 단절되고 무감각하고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띄는 곳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단절된 곳에서 연결된 곳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서 자신을 믿는 것으로, 사랑을 갈망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까지.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사업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드 마일렛은 사업과 판매에 관한 놀라운 비유를 들려주었다. 이 비유는 당신이 영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은 당신이 실제로 파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팔고 있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한다. 당신의 가치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거나 믿지 않아도 당신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본 모습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내면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은 결국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에너지를 발산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이 사람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들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하고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될 자격이 있다고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완벽하고 수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당신은 언제나 단절된 기분일 것이고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방식으로 충격적이거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감추는 한 형태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혼란스러운 페르소나가 있다. 유대감과 사랑을 받으려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온전히 보여주는 것은 관심을 사랑과 혼동하여 관심을 끌기 위해 뭔가를 드러내려 애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진정한 유대감을 바라며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중요한 존재로 느끼고 싶어서 관심을 끌려는 술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람들은 숨겨진 당신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가 없다. 어쩌면 단기적으로 속일 수 있겠지만 절대 오래는 가지 못한다. 관계, 비즈니스, 인생에서 진정성만으로는 성공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진정성이 없으면 실패가 보장된다. 당신이 삶에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당신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거절의 또 다른 훌륭한 정의가 될 수 있다. 내가 첫 번째 회사를 설립하면서 수많은 화장품 소매업자가 진짜 여성의 사진이 붙은 화장품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했을 때 모든 거절을 마음속에서 재구성했던 한 가지 방식은 이것이었다. 이 거절은 내가 절대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야 라는 말 대신 내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아. 나는 그냥 처음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년간의 거절 끝에 마침내 한 번의 큰 기회를 잡았을 때 몸값이 비싼 컨설턴트들은 나만의 독특한 비전으로 모험하지 말고 성공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하는 그대로 하라고 했다. 나는 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하게 느꼈을 뿐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나는 결국 QVC에서 1000번 이상 라이브 쇼를 진행했는데 그 8년간의 여정 동안 수천 개의 브랜드와 출연자들 가운데 첫 방송 이후 다시 초대받을 만큼의 판매 실적을 달성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걸 해낸 극소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가장 좋은 제품을 가져서도 아니었고 가장 사랑받고 잘 알려지고 자금이 넉넉한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들이 가장 좋은 거래 조건이나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서도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성공을 거둔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도 진정성이 있었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무대 뒤에서도 TV에서 생방송으로 판매할 때와 같았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심지어 얼마나 호감 가는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진정성을 가짜로 속일 수는 없다. 진정성은 직접 만나든 화면을 통해서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사업에서든 깊고 진실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코스메틱스에서 일할 때 한결같이 우리는 진정성, 참신함, 최초라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그 덕분에 오랫동안 화장품 업계 내부자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가 유명해지기 전까지 외부인이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다른 업체들이 우리를 반복해서 따라할 때까지 수년간 우리를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갑자기 환대받을 때까지 수없이 거절을 견뎌왔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다른 업체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때까지 우리가 빈털터리로 간신히 버텨내던 중이라던 뜻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과소평가되었다는 뜻이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결국 당신의 브랜드가 업계 1위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신에게도 그 순간은 올 것이다. 당신의 개성을 재구성하라. 당신이 이상하거나 별나거나 독특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훌륭한 부분 중 하나라면 어떨까? 당신의 독특함을 위대함, 강점, 모험, 특별한 자격, 용기, 새로운 재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고 나아가 당신의 정체성을 더 강력한 단어들과 연관짓기 시작한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관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전에는 숨기고 싶었던 당신의 독특한 부분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꿀 때 당신의 삶은 바뀐다. 당신이 나와 비슷하다면 낯설다, 이상하다, 미쳤다, 혹은 땡땡 같은 말들로 불렸을 것이다.
아직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자신의 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불리는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말들을 처음, 개척자, 선지자, 용감함, 독특함, 특별함 같은 단어들로 대체하라.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당신이 믿는 자기 모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인간의 본성과 신념 체계에서 강력한 힘 중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 또는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다. 당신이 자기 정체성에 관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 주변에서 그 믿음을 강화하는 증거들을 스캔하고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독특함이 힘을 빼앗는 단어들을 붙일 때 당신은 그 단어들과 그 정체성대로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독특함이나 첫 번째 시도에 미친, 기이한, 이상한, 사랑스럽지 않은, 따돌림 당하는, 망가진, 결함 있는 같은 단어를 붙인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부분을 숨길 것이고 더 나쁜 경우에는 자신을 그 단어와 동일시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독특함에 대해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독특함을 위대함, 강점, 모험, 특별한 자격, 용기, 새로운 재능으로 재구성하면 그것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고 힘을 실어주는 단어들과 당신의 정체성을 연관짓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처음과 독특함을 숨기거나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빛을 어둡게 하거나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소심하게 행동하거나 인정과 사랑을 혼동하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우리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설득해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타고난 모습이 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나에게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처음이 되는 것을 포용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모두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답대로 살아가기로 한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지금 이 순간 당신 모습 그대로의 당신은 처음이다. 당신은 이 우주 전체에서 당신만의 지문과 발가락 지문, 눈동자의 홍채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에 불과하다. 내면에 있는 당신의 독특한 특징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무한하다. 진정한 당신 모습 그대로일 때 당신은 처음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면서도 숨고 싶고 안전하게 행동하고 싶고 작아지고 싶고 빛을 어둡게 하고 싶거나 다른 이들처럼 보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당신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경험할 수 없다. 당신만의 독특함을 숨기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이 당신을 만든 의도대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당신은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니 당신 자신이 되라. 최고의 당신이 되라. 가장 온전히 살아있는 당신이 되라. 가장 별난 당신이 되라. 가장 거침없이 말하는 당신이 되라. 가장 어리석은 당신이 되라. 가장 용감한 당신이 되라. 가장 대담한 당신이 되라. 가장 온전히 사랑하는 당신이 되라.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당신이 되라. 단 하나의 진실하고 유일한 당신은 처음이다. 거절과의 관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의 삶에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거절에 석사 학위가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 학위를 받았을 것이다. 나는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하며 삶의 대부분을 살아왔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절은 머릿속에서 내가 충분하지 않고 필요한 걸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목소리였다. 누군가 내가 살면서 이룬 성공에 관해 물을 때마다 나는 그 성공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뻔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거절과 실패와의 관계를 바꾸지 않았다면 사업체를 키우다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1번, 20번, 100번 거절당한 후에는 그만두었을 것이다.
거절과의 관계를 바꾸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난 날, 나를 입양 보냈던 생모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중에 내 남편이 될 파울로에게 그가 관심 없다고 말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함께 공부하자고 물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오프라와 함께 강의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듀크 대학교 심리학 및 신경과학 교수인 마크 리어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 연구했다. 리어리는 연인에게 당하는 거절이든 우정의 절교든 집단의 배척이든 가족 구성원과의 불화든 일상적인 만남에서 무시당하거나 배제되는 것이든 거절에는 수많은 정서적, 심리적, 대인관계적 결과가 따른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절했다고 생각할 때 강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많은 행동은 거절을 피하려는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사람들이 도전을 망설이고 제자리에 머무르며 자신의 생각을 절대 공유하지 않고 꿈을 쫓는 일을 스스로 단념하며 자신의 본래 모습과 솔직한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먼저 거절과 실패가 같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둘에 비슷하게 반응한다. 이 두 가지와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이 거절이나 실패를 사랑과 소속감에 반대되는 것, 즉 고통과 배제로 여긴다.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이 그렇게 느끼기로 선택했을 때의 얘기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이라는 단어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거절과 실패를 실제로 포용하고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아마 당신은 그 말을 무시하며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헛소리를 한 게 아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그 의미는 우리가 그것에 관해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은 우리 삶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어떤 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꾸고 그 의미를 진심으로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실망은 신이 내린 신뢰로, 자기 혐오는 감사로, 거절은 회복력으로 바뀌고 자존감은 더욱 확고해진다. 내 남편 파울로는 무언가에 대한 답을 모르면 실패한 것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어떤 스포츠에서 이기지 못하면 경기를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최악의 시절에는 경기의 패배가 자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사실을 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테니스, 빠델, 피클볼을 좋아하는 파울로는 경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그는 잘하지 못한 플레이가 게임에서 얻는 기쁨이나 게임에 대한 사랑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요즘에는 경기의 패배가 파울로에게는 더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자신이 실패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제 파울로는 스포츠를 너무 사랑해서 재대결할 날만 기다리는 승부욕 강한 선수가 되었다. 이와 반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속옷 브랜드 스팽스를 창업한 내 친구 사라 블레이클리의 아버지는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실패한 일을 하나씩 공유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매일 저녁 모든 연령대의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그날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 하나씩을 털어놓았다. 사라가 단지 아이디어 하나와 5,000달러만 가지고 용기 있게 회사를 시작하고 기꺼이 위험과 좌절, 거절을 겪으면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 버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거절과 실패와의 관계를 바꾸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당신에게는 거절과 실패를 두려운 경험에서 두려움 없이 포용하는 경험으로 바꿀 힘이 있다. 거절과의 관계를 바꿀 방법을 습득하면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중 하나가 아니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거절에 관해서라면 나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티끌만큼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항상 그랬던 건 절대 아니다. 나는 주사 피부염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 주사 피부염은 뺨 전체와 때로는 이마에까지 거친 질감의 새빨간 반점 형태로 나타난다. 증상이 심할 때는 울퉁불퉁해지기도 한다. 유전적인 질환으로 치료법도 없다. 몇 군데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크림을 여러 개 써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한동안 우울한 시기를 보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나는 TV 뉴스 앵커로 일했다. 당시 주사 피부염 증상이 너무 심해서 메이크업이 유지되지 못했다.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을 하면 고화질 조명 때문에 화장이 들뜨기 시작하면서 내가 필사적으로 가리려 했던 붉은 자국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프로듀서들은 생방송으로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 내 이어폰을 통해 얼굴에 뭐가 올라왔어요 라고 알려주곤 했다. 나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나는 화장을 하지 않고는 집을 나서지 않았다. 화장하지 않고 외출하면 그때마다 커피숍이나 마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 괜찮으세요? 라거나 와, 햇볕에 심하게 탔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어느 날 화장을 하지 않은 채 볼일을 보러 급히 나갔다가 마트에 들렀다. 농산물 코너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역시 화장하지 않았는데 과색소 침착이 심해 보였다. 다른 부위보다 어두운 반점이 그의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마워요 라는 의미의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내가 새빨간 주사 피부염이 퍼진 얼굴을 드러낸 덕분에 그는 과색소 침착으로 얼룩진 얼굴로 외출하면서 덜 외로워진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용기와 나의 용기가 만났다. 사회적 규범에 거부당한 우리의 일부를 감추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다.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말이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눈을 맞춘 후 나머지 하루를 보냈다. 그 순간 나는 주사 피부염에 스스로 부여했던 의미를 바꿨다. 전에는 주사 피부염에 창피함, 수치스러움, 매력 없음, 결점 같은 단어를 붙였었다. 그날 나는 그것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다. 나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 즉 주사 피부염이 초능력이라고 여기기로 했다.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결점에 관해 느끼고 있을 수치심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화장하지 않고 민낯으로 세상에 나갈 때마다 내 민낯을 본 누군가에게 조금 더 충분하고 해방된 기분을 느끼게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말 그대로 내 존재의 모든 면에서 내 결점에 붙인 의미를 바꿨다. 첫 번째 책 Believe It에서 나는 거실에서 시작한 이코스메틱스라는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과 수년간 수많은 거절에 직면했던 경험을 자세히 소개했다. 지금 그 여정의 아주 작은 부분을 선택해 공유하고 싶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볼 것이다. 이코스메틱스를 만들면서 수많은 거절을 겪는 동안 대부분의 화장품 매장에서는 내 제품의 판매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들은 당신 회사가 사용하는 사진처럼 실제 피부 고민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절대 제품을 사지 않을 거예요. 여성들은 얻을 수 없는 열망을 보여주는 사진이 붙은 화장품만 살 거예요. 그들은 항상 얻을 수 없는 열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실제로는 누구도 그렇게 보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포토샵으로 만든 완벽한 피부의 가짜 사진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마트에서 낯선 여성과 나눴던 그 감정을 다른 여성들도 공감하게 할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다. 내가 진짜 여성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수만 있다면 그 회사는 그냥 회사가 아닌 훨씬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강력하면서도 간절히 필요했던 메시지와 운동이 될 수 있었다. 우리에겐 이런 접근법이 필요했고 그 접근법은 치유일 수도 있었다. 수년간
당신은 부적합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한 후 나는 마침내 TV 홈쇼핑 채널 QVC에 10분간 출연할 기회를 얻었다. 우리 제품은 실시간으로 1억 가구 이상의 방송될 예정이었고 그들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게 주어진 10분 동안 분당 약 1만 달러의 제품을 판매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채널에 다시 출연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기회에 달려 있었다. 내가 고용한 컨설턴트들은 대부분의 화장품 매장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이 말했다. QVC에서 성공할 가능성, 즉 판매 목표를 달성하고 다시 방송에 출연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완벽한 피부를 가진 모델들을 고용해서 10분짜리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효과가 있던 방식이었다. 새빨간 주사 피부미 뒤덮인 내 민낯을 보여주며 세상이 창피하다고 말하는 여드름이나 과색소 침착 같은 피부 문제가 있는 모델들을 캐스팅하자고 제안하자 컨설턴트들은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최고의 조언을 해주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QVC에서 단 한 번의 커다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수년간 잠재적인 소매업자들에게 수백 번 거절당하던 중이었다. 아무도 진짜 여성들을 모델로 내세우겠다는 내 아이디어가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나에게 기꺼이 돈을 걸려 하지 않았다. 당시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트에서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방송 기회를 얻어 QVC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 방송 중이라는 불이 켜지고 10분짜리 카운트다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떨기만 한 게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땀이 옷 아래 입고 있던 스팽스 두 벌을 흠뻑 적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직감은 내 민낯과 진짜 여성들의 피부 문제를 세상에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했다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모든 걸 걸고 달려온 내 회사는 파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용감해지기로 결심했다. 지갑으로 투표하는 시청자들에게 거부당하고 QVC에 다시 출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자신을 기꺼이 신뢰하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삶의 대부분을 민낯으로 외출한 적이 없었음에도 나는 전국 방송에서 내 피부의 결함을 드러내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그것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주사 피부염에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의미를 부여했다. 컨설턴트들은 내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옳다고 느꼈다. 방송 중임을 알리는 빨간불이 켜지고 10분짜리 시계가 9분 58초, 9분 57초를 가리키며 째깍거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겉으로는 말 그대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흔들림이 없었다. 새빨간 민낯의 내 비포어 이미지가 전국 TV에 나오던 순간을 기억한다. 나는 모든 연령대, 체형, 몸집, 피부색, 피부 문제가 있는 진짜 여성 모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아름답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건 진심이었다. 몇 분 동안 판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들이 나를 일찍 중단시키거나 내 시간을 없애지 않았다는 건 알았다. 한 번뿐인 큰 기회를 잡기 직전에 나는 사실 10분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QVC는 1억이 넘는 가정에 방송되기 때문에 방송에 걸린 돈이 크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고 1, 2분이 지났는데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8분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홈쇼핑 채널에서 갑자기 할당된 시간을 줄여서 시기에는 1분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다 끝났다는 뜻이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그곳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1분이 지났을 때 쇼 호스트가 몇 가지 색조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우리는 수량 6,200개로 시작했습니다. 짙은 색조에서 200개가 남았고 황갈색 색조에서도 200개만 남았습니다. 그 후 우리에게 주어진 10분의 카운트다운이 막 끝나려고 할 때 화면에 매진이라는 커다란 자막이 나타났다. 내가 전국 방송에서 울기 시작하자 그들은 화면을 내게서 다이슨 진공청소기 같은 물품으로 바꿨다.
남편이 스튜디오의 이중문으로 뛰어들어왔다. 압도적인 안도감에 휩싸인 그가 승리의 의미로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우리는 파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진짜 여성들이 우리를 대변했어. 그 순간 덕분에 우리는 몇 번이나 다시 홈쇼핑에 초대받았다. 결국 우리는 QVC에서 1년에 250회 이상 라이브 쇼를 진행하며 QVC 역사상 최고의 화장품 브랜드를 구축하게 되었다. TV 생방송을 하는 매 순간 나는 마트 농산물 코너에 있었던 여자와 느꼈던 유대감과 정확히 똑같은 유대감을 각 가정에서 시청하고 있을 시청자와 나누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여자를 떠올렸다. 그는 주사 피부염이 창피한 결함이라는 문화적으로 학습된 믿음보다 내게 훨씬 더 중요했다. 혹은 그런 이유로 내가 거절당하고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믿음보다 더 중요했다. 내가 주사 피부염에 부여한 의미를 바꾸자 그건 바로 고객들에게, 하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다. 소매점, 백화점, QVC가 몇 년 동안 나에게 당신은 우리나 우리 고객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항상 거절당하는 것처럼 특히 우리가 삶과 우정, 꿈을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수록 끊임없이 거절당하기 마련이다.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자.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자, 이제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준비됐나? 거절과의 관계를 바꿀 방법을 습득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거절과의 관계를 바꿀 방법이 여기 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자신에게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래된 습관과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지금까지도 나는 이 도구들을 최대한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평생의 노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거절이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특히 또래 집단이나 가족 중에 거절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낡은 패턴을 바꾸고 자신의 힘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당신뿐이라면 더욱 그렇다. 과정.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4가지. 첫 번째, 밝혀라. 거절이나 실패가 일어났을 때 당신이 현재 생각하는 거절이나 실패의 기본 정의를 확인하라. 혹은 당신이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자신을 설득할 때 사용하는 기본 정의를 확인하라. 이런 행동은 종종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고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두 번째, 재정의하라. 거절이나 실패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할 때 자신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라. 세 번째,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라. 과거에 당한 거절을 다시 돌아보고 재구성하라.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과거의 거절이나 실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라. 네 번째, 즐겨라. 앞으로 당할 거절을 즐겨라. 그것들은 더는 당신을 심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거절아, 너는 거대할지 모르지만 내 회복력이 너보다 크단다. 좋다. 시작해보자. 준비됐는가?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 삶의 대부분 동안 거절에 대한 내 내면의 반응은 그래, 내가 충분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군. 이거나 난 필요한 걸 갖고 있지 않아 였다. 아니면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충분히 영리하지 않고 충분히 멋지지 않고 충분히 재미있지 않고 충분히 뭐뭐하지 않아 이기도 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지 관한 버전일 때도 있다. 자, 이제 당신 차례다. 준비됐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거부했을 때
당신이 발벗고 나서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때, 혹은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실제로 느껴라. 그런 다음 당신이 뭔가를 거절당하거나 실패했을 때 무의식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주목하라. 여기서는 정말로 솔직해져라. 당신과 나뿐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잘 기억해두라. 직접 적어두면 더 좋다. 거절당하는 상황이나 시도했던 일이 실패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보라. 이것이 현재 당신이 생각하는 거절의 정의다. 한 번은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강연할 때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거절당하거나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짜 생각을 소리내 말해보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상처받은 마음이었고 노골적이었으며 진짜였기 때문에 나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곧 청중 몇 사람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강연은 다름 아닌 경영 콘퍼런스였다. 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매일 끔찍한 사운드 트랙이 재생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 질문은 당신이 노련한 CEO든 팀의 리더든 집에 있는 아이의 부모든 아니면 위의 모든 것이든 모든 사람이 자기 의심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한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거절이나 실패라는 생각과 마음속에서 연결할 때 우리는 모험을 꺼리게 되고 꼼짝없이 제자리에 갇혀 소심하게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거절이나 실패와 함께 찾아오는 고통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절대 꿈을 좇지 않는다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황하거나 낙담할 위험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거절과 실패가 고통과 위험을 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만 그것들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주사 피부염이 창피한 결함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대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말이다. 거절과 실패의 새로운 의미는 힘을 주는 선물이었고 나는 그 의미를 믿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거절과 실패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다. 당신에게는 거절과 실패가 당신에게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능력이 있다. 그런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당신은 거절과 실패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거절을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거절한 사람과의 관계까지 복잡하게 만든다. 사실 그들로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일에서 당하는 거절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경력이나 회사, 잠재적인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코스메틱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수백 번의 거절을 당했다. 솔직히 그 거절 중 일부는 실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지 나 개인에 대한 평가가 틀림없다고 느꼈지만 그때도 나는 결코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거절에 관한 정의를 바꿨기 때문에 거절당할 때마다 방어적이거나 불쾌해하지 않고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 대신 실제로 우리 회사를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매장의 구매 담당자가 지금도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는 듯 일말의 격려도 없이 노라고 말한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후
다음 날 이메일을 보냈다. 언젠가 우리 제품이 그 매장에 놓일 때 그들의 고객에게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줄 거라는 흥분에 들뜬 메시지였다. 나는 눈꽃만큼의 분노도 없이 언젠가는 예스라는 답을 들을 거라는 확신을 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를 거부했을 때 나는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우리가 흥미로운 언론 보도를 받거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 나는 그들에게 또다시 열렬한 이메일을 보냈다. 언젠가 대답이 예스가 될 날이 오면 우리가 그들의 매장과 고객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줄 거라고 말이다. 그중 일부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이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추진력이 씨앗을 만들어냈다. 때로는 그들이 나를 계속 거절했고 때로는 몇 년 동안 거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모든 노를 예스로 바꿀 수 있었다. 그렇다. 모든 거절을 말이다. 나는 이 코스메틱스를 미국 최대의 고급 화장품 회사 중 하나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어떤 고통도 거절과 연관짓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했으며 어떤 거절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삶에서 거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었고 충분히 반복함으로써 결국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종종 마주하는 거절과 실패에 대해 내가 그것들에 부여한 몇 가지 정의를 되돌아본다. 잠재적 파트너가 거절한 사업 아이디어든 행사에서 내게 강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친구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올린 온라인에서의 가혹한 비판이든 상관없다. 거절이나 실패에 자주 직면할 때마다 이제는 그것이 내가 충분치 않음을 의미한다는 오래된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거절에 부여한 의미를 재정의하고 그 정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거절은 신의 보호막이다. 두 번째, 나는 거절당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 운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가 그들에게 내 가치를 숨겼다. 세 번째, 거절과 실패는 승리한다. 거절과 실패는 내가 기꺼이 도전하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는 충분치 않아 라는 거절에 대한 나의 예전 반응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것을 삭제하는 상상을 한다. 아니면 음소거 버튼을 누르거나 만루 홈런을 치듯 야구방망이로 그 생각을 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공원 밖으로 날려버리는 상상을 한다. 그런 다음 즉시 그것을 내가 믿기로 선택한 새로운 정의 중 하나로 대체한다. 나는 이 새로운 정의 중 하나를 떠올려 자신에게 더 크게 말하고 이전의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대담하게 상상한다. 그 진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나를 관통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다. 이런 상상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습관이 되고 과거의 거절과 실패, 그것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더 많이 돌아볼수록 이러한 정의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진실임을 확인하게 된다. 다음은 내가 이러한 새로운 정의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다. 거절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변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했는지 그 패턴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당신에게도 공감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거절은 신의 보호막이다. 당신과 나는 이 첫 번째 아주 흔한 시나리오에 공감할 것이다. 당신이 한때 사귀고 사랑했던 누군가를 떠올려보라. 그와의 관계가 바라던 대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돌아보면 당신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했더라도 어쨌든 둘 사이가 끝날 것은 분명할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너무 상처 입혔을지도 모른다. 당신과 친구들, 가족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당신은 그 관계가 잘 풀리기를 계속 바랐을 것이다. 그때는 이별이 상처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함께 있지 않아서 얼마나 기쁜가. 그러므로 거절은 보호막이다. 이 코스메틱스를 만드는 여정에서 한 잠재적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대한 투자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몸매와 체중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는 여자들이 화장품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이 잠재적 투자자가 승낙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당시 우리 회사는 돈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나는 어떻게 해야 회사가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우리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다. 만약 그가 나를 믿고 기회를 주었다면 나는 아주 적은 돈에 회사의 대부분을 팔았을 것이다. 만약 그가 우리와 동업을 맺어 우리가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나를 거부했던 모든 소매점에 입점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나는 결국 회사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소유했게 됐을지 모른다. 그러니 거절은 신의 보호막이다. 그가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계속 나아갔고 성공할 방법을 알아냈고 6년 후 회사를 매각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최대 주주였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투자자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지 6년이 지나서야 그에게서 처음 연락이 왔다. 그날은 우리가 회사를 로레알에 매각한 날이었다. 로레알은 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12억 달러라는 인수 가격을 공개했는데 그건 지금까지도 미국 최대 규모의 인수가였다. 그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한때 잠재적 투자자였던 그도 헤드라인을 본 게 틀림없었다. 그 소식이 알려진 날 그는 내게 전화해 로레알과의 계약을 축하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했다.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극중 주인공이 명품 가게에 들어갔더니 판매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려 했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투자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 계약을 축하해주는 순간 나는 줄리아가 연기한 주인공이 이번에는 더 멋진 옷을 입고 다른 명품 상점에서 산 가방을 팔에 걸고서 자기를 무시했던 가게에 돌아와 점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크게 실수하셨네요. 엄청난 실수요. 사실 왜 엄청난 실수인지 그 이유를 12억 개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저 고맙다고 전했다. 그리고 삶의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두 가지 모두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때 잠재적 투자자였던 사람이 나를 축하해 주었을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은 하나님이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그 순간에 어느 쪽이 더 적합하게 느껴지는지에 따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를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한다. 너는 거절당한 게 아니야. 그들이 네 운명이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네 가치를 숨긴 거야. 당신이 겪은 가슴 아픈 일을 떠올려보자. 당신을 끼워주지 않거나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던 친구, 어떤 이유에선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좌절,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한 직업,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했으나 실패했던 경험, 당신을 배신한 사람, 당신이 경험한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려보라. 창조주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너는 거절당한 게 아니야. 그들이 네 운명이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네 가치를 숨긴 거야. 최근에 새 친구가 내 신뢰를 배신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 나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나는 창조주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했다. 내가 이 특별한 배신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믿자 그 배신을 빠르게 처리하고 내 자존감을 침해당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변화를 불러온다. 이제 이것은 내 인생을 바꾸고 자유롭게 느끼도록 도와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되었다.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나는 내 영웅들을 검색해 그들이 인생 여정에서 겪은 끝없는 거절과 실패에 관해 읽으면서 이불 속에서 울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꿈을 쫓든
재능과 재주를 세상과 나누든 사업을 일으키든 사상적 지도자가 되든 어떤 종류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류를 전진시킬 만큼 용감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무수한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다. 그들 모두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감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 진리를 믿기로 결심했다. 거절과 실패를 겪을 때마다 그것은 내가 기꺼이 도전하려는 용감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짜릿하게 상기시켜준다. 나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면서 그저 삶의 한 구석에 앉아 도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 중 한 명이 아니다. 나는 용감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 거절당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도록 자신을 훈련했다.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영감을 주고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감사함으로 느끼도록 자신을 훈련했다.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감히 모험하려는 용감한 사람 중 한 명이 되는 데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리고 모든 실패는 이러한 승리를 상기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설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제 나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안다.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사실이다. 용감하고 기꺼이 도전하려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한다. 나는 종종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교훈을 알려준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장 많이 성공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사람일 때가 많아. 그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거절과 실패에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는 무수히 많다. 중요한 건 그 의미들이 당신에게 진실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도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친구나 가족들조차 마음속 비전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신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받더라도 혹은 사람들이 당신의 꿈이나 비전에 대해 당신만큼 흥분하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 비전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그 비전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당신의 희망과 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비전을 인정하지 않거나 높이 평가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이나 그 가치에 관한 암시로 여기지 마라. 당신이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당신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오직 당신만이 신성한 명령을 받았고 당신은 이제 그 명령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관리자다. 그 명령을 얼마나 강력하게 믿어야 할지, 그 명령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싸울지, 쓰러질 때마다 얼마나 끈질기게 다시 일어날지를 관리하는 관리자다. 당신이 관리자이며 당신이 주인이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라. 거절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있게 느껴지는 과거의 경험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과거의 상황과 화해할 수 있었고 남아있는 고통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출신과 경험이 내게 힘을 주는지 아니면 힘을 빼앗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과거의 경험이 공정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더구나 그것들이 나 자신에게나 다른 누군가에게도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라면 말이다. 이제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게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를 고통스러운 경험에 노출시켰으나 결국 헤쳐나갔으므로 이제는 사람들이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평화와 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나는 태어난 날 입양되었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매일 긴 시간 동안 일했기에 학교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나는 혼자인 채로 방치되었다. 내가 성인이 된 후에도 버림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몇 년 동안 이런 믿음은 내 삶에 매우 해로운 방식으로 드러났다. 나는 누군가를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친구나 친구들과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중에 상사로서 나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해고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제때 해고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버림받고 거절당했다는 나 자신의 얘기를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자존감을 강화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명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거절당했다고 믿기보다 선택받았다고 믿기로 했다. 신의 의도로 말이다. 나는 생모에게 선택받아 살아남았다. 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나는 생모가 나를 임신한 후 숨어 있다가 세상에 나를 내놓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감사함을 느낀다. 그러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면 생모의 삶은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를 낳는 쪽을 선택했다. 생모는 나를 선택했다. 나는 양부모님에게 키워지도록 선택받았다. 나를 입양하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나를 그들의 아기로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조율을 내면 깊은 곳에서 느낀다. 그리고 신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데려오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경외심을 느낀다. 나의 생모와 생부는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순간에 나는 창조되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생겨났든 당신도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얘기를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나는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알은 내 인간관계가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의 우정, 결혼, 직업적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모두 번창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신은 목적을 지니고 의도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나의 여정은 나를 위해 일어났다. 나는 살아가도록 선택받았고 선택받기 위해 선택된 존재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얻는 의미 또는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 할 때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더 좋은 조언을 하고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내가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꾸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바뀌었다. 이것은 유리잔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유리잔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즐겨라. 일단 당신에게 힘을 주는 거절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찾으면 그것들이 덜 두려워진다. 그러면 당신 안의 용기를 더 많이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의를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거듭할수록 기회를 스스로 망치거나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고 자기 아이디어와 욕구, 희망, 꿈을 더 자신 있게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걸 오늘 당장 시작하라. 사실 오늘이 바로 포기하려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할 날인지도 모른다. 오늘이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쓰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도 있다. 당신 사업의 도메인을 등록하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도 있다. 데이트 앱을 다시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도 있다.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도 있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도 있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터놓고 말하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도 있다. 민낯의 셀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도 있다. 단지 집안에서든 배우자 앞이든 아니면 혼자 거울 앞에서든 자랑스럽게 수영복을 입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도 있다. 어쩌면 오늘이 승진이나 연봉 인상 또는 회사나 교회 혹은 자원봉사 단체의 리더 자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낼 날일지도 모른다. 붓을 다시 들어 당신의 그림을 사람들과 공유할 날일지 모른다. 다음 가족 모임에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날일 수 있다.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유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